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고 당내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멸칭에 대해서도 우려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해지는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홍민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오찬 회동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오늘 오전 11시 반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노고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개혁 진영, 나아가 빛의 혁명을 함께한 세력과의 단합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넘어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다며 민주정권의 재탄생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려면 내부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까지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친명, 친청,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두 사람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특정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회동에서 나온 다른 내용들도 설명해 주시죠. 네, 취임 1년이 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춘제가 있는 언덕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요. 이어 참모들 없이 단둘이 상춘제로 향하는 언덕을 올라가며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는데 먼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해선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해 서운함을 드러내는 다른 지역도 아울러 달라고 했는데요. 특히 어제 광주 행사를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최근 너무 경무를 하는 것 같다며 한숨 돌리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여식에서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고 한 총리도 열심히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2기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앞서 어제 한 총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비판 속에서도 공항을 찾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새벽 2시에도 손흥민을 기다리는 팬들이 입국장을 지켰습니다. 전날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수고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팬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주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성과 김승규, 이한범과 이태석, 이기혁과 김진규 등 다른 선수들도 차례로 입국했습니다. 팬들은 부진한 경기력의 책임이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저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전승으로 시작해 졸전으로 마치며 일찍 여정을 끝낸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입을 통해 퍼즐을 맞춰보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은 비판의 중심에 섰고 캡틴 손흥민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네, 같은 대표팀, 같은 결과인데도 팬심은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들어온 축구대표팀 귀국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팬들은 선수들의 투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살릴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홍 감독에게 향한 이유입니다.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떠한 한 명의 변덕으로 인한 그런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전술 못지않게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상반된 반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은 사임 회견 직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일본 감독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결과만큼이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내렸던 선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 것인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뻔하게 그만두는 꼴이 돼버려서 반면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며 미안함과 각오를 함께 전한 손흥민에게는 고생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향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팬심을 가른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해명, 선수들의 태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격 청와대 회동에 대해 민주당 당권 경쟁 주자들은 단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화답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견제구는 잊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징계 국면 기류 속 당권파를 향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오찬 회동에 당권 주자들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화합을 외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회동에 일단 당권 주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서 민주 세력의 역사, 시대 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말했고요. 송영길 의원은 SNS에서 단합, 확장과 성과라는 두 분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서 관련 내용을 못 들었다면서도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 지지자가 대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전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며 당권 경쟁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에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도 반박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임고문 위촉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리위 국면을 앞두고 날선 발언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의 징계 언급 이후로 사실상의 반장동혁 진영이 형성돼 당권파를 겨냥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시에 거론된 김재섭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징계한 심의를 예고한 윤리위를 겨냥해 당대표 사냥개 노릇을 한다고 직격했고요.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에서 젊은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내비친 건 당을 해체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징계 국면이 지나친
분란으로 이어질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원내 부대표인 박충권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의 최소한의 기강 확립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해결이 좋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장 대표를 당장 끌어내리자는 분은 소수고 기강 확립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분란을 너무 키워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 보고도 시작됐죠? 네, 앞서 오전에는 투표용지 부족 규명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선관위가 규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여야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서울올림픽공원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강동환 사무총장 대행은 여야 합의 의결만 있으면 선거 소청과 함께 집회 관계자들을 포함한 참관인과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한 점이 주목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을 향해 거치 결정을 할 건지 따져 묻기도 했는데 위 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무책임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선관위 운영 실태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와 1,400만 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일주일 뒤에 선관위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비율은 17% 수준인데 선관위는 40%가 넘는다며 실무 볼 사람이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선관위는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인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극심했던 송파구 선관위와 또 올림픽공원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네, 종합특검이 내란 부화 수행 등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 그리고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4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2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선과 같은 전자기기, 자동차와 컴퓨터, 비철금속,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 역대 1위 실적을 내는 등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대미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5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년도 1조 불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 진영 내 갈등이 격화한 만큼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당내 단합을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향한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로는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의 취향과 안동인 고향인 이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해서 술안채와 민어탕 등 여름 보양식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갈등이 해소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다. 얽힌 실타래를 풀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잇따라 냈는데요.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의 어르신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건강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우리 민주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될 주요 세력이 됐는데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네. 뭐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있고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상처들도 있고 뭐 어떤 갈등들도 있겠지만 매우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소되는 아주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두 분이 공통점이 많아요. 탄핵 직후에 치러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른바 명문회동이 열렸습니다. 오찬 메뉴에 비빔밥은 좀 상투적인 것 같긴 한데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해산물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갈등을 푸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됐을까요? 그렇죠. 두 분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내 갈등 과정에서 이 두 분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당내 갈등이 이 두 분과 관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두 분께서 그런 당내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 또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상징적으로 두 분이 만나시는 게 그런 화해를 위한 마법 같은 순간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만난 것 같고 두 분이 같은 화면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 메시지를 좀 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확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미묘한 온도차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좀 다르죠. 다른데 이제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재건축, 증축을 알아 했더니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재건축이란 건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 화합, 우리 진영의 화합을 하고 더 큰 진영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 중도 실용으로 해서 확장으로 가냐. 이런 갈등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문 대통령께서는 당내 국민 통합이 시대적 과제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내 화합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더 넓은 이 단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시면서도 구조적인 다수를 위한 확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은 또 재건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쌓아왔던 위에 더 쌓는다 그래서 중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구조적 확장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두 분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요즘 어떻게 보냐 하면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003년도에 열린 우리당으로 민주당이 분열이 됩니다. 분당이 되는데 그때하고 거의 흡사한 흐름으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그때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가서 한 10년 동안 정권을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경쟁하되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칭찬하고 화합하고 협력을 다짐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를 들면은 두 고수가 윤건영 의원대로 고수가 화해하고 덕담을 나누었다고 해가 밑에까지 다 화학적인 결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그리고 유시민 조국으로 이어지는 이 친문 가까운 라인과 그리고 송영길 김민석 이렇게 이어지는 친명 그룹 간에는 계속해서 치열한 당권 투쟁, 권력 투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오늘 회동을 보면서도 좀 여운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의 고수 그리고 당의 어른들이 싸우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뭐 당권 주자들이 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완전히 그 권 의원님의 희망 섞인 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안타까운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저 만남에 대해서 뭐 히스토리를 아는 저로서는 전혀 두 분 간의 전당대회에 관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대통령과 당내 세력 간에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소위 친문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신 발언도 내용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 대통령들만 알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내 지지자들은 왜 외연을 확장하느냐, 왜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남한테 더 주느냐라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나시게 되면 그런 대통령들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라. 그리고 이 통합과 외연 확장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평소에 갖고 있던 지혜론이어서 저는 오늘 만남은 당내에 두 분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걸 있는 것처럼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활용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참 잘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 자리가 오래전부터 기획됐던 거라고 했지만 이 당대표 선거를 47일 앞둔 시점이라서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총리직 사퇴 후 처음 공개된 인터뷰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사실상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며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정 대표보다는 다른 색깔과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어떤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까요? 정청래 전 대표는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 즉 사통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친청 인사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나온 민주당 대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체 국민 대상으로는 정청래 27.9, 김민석 23.3, 송영길 11%로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층 대상에서는 김민석 36.3, 정청래 29.5, 송영길 14.2%로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치열한 당권 경쟁 속 지지자들 사이에 멸칭도 논란입니다. 소위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있죠. 문가산점.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조 이렇게 해서 하고 싹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멸칭어에 엄청난 상처가 패이신 분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독이 될 수 있는 말은 전직을 떠나서 누구에게도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가 굳이 대표 두 번 해야 하겠냐,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간에는
사실은 서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갈등이 있으면 국정 동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울 경우에는 전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빛을 잃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 간에는 저는 뭐 서로 이렇게 봉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지금 저 김민석 총리는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정청래 대표한테 두 번 할 필요 있냐,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역량, 색깔, 스타일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그게 결과적으로는 왜 이걸 증축을 해야든 재건축을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친명을 향해서. 근데 오늘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이 맞다. 중축에서는 다 잃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두 세력 간에는 정말 노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과 이런 부분들을 달리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만난 것이 어찌 보면은 지지자들에게 안도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경쟁 갈등하고 있는 그런 세력 간의 융합이나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물론 뭐 2003년도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서 뛰쳐나가고 그때 바로 거기 따라가지 않고 새천년 민주당에 남은 사람이 김민석이거든요. 김민석 총리고 이 갈등이 2016년도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통합을 하면서 풀어집니다. 풀어져서 이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봉합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오면서 오래 묵었던 그런 노선 경쟁이 지금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게 봉합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건이 저렇게 혼란스러우면은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걱정은 됩니다. 예, 당대표 여론조사를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미성 전 총리가 더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민심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누가 유리한 구도라고 보십니까? 원래 민주당은 7대3이죠? 당심 대 민심? 네, 맞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70%, 대의원을 포함해서 1인 1표제가 도입이 됐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두 분이 뭐 오차 범위 내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거의 당원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지지율대로 최종 전당대회 투표율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뭐 김민석 전 총리가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죠. 뭐 저희도 당내 갈등 없이 한 분이 압도적으로 유능해서 추대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현재 나와 있는 당권 후보들이 뭐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8월 17일까지 일정한 수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 후보보다 내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과거에 이 후보들이 어떤 일을 했다. 통상적으로 그건 본선에서나 다른 당하고의 경쟁을 할 때 하는 얘기지, 당내 경선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공격할 게 있어도 후보들끼리 직접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양상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TV에 나왔을 때 상대 패널들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두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 당권 후보들이 과연 본인들의 이런 경쟁이 일순간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시고
절제된 경쟁을 해주셨으면 하겠다라는 게 요즘 의원들의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도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전국으로 시끌시끌한 야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징계를 당하면 오히려 스타가 된다, 징계가 희화화됐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뜬금없이 이제 이 젊은 정치인들을 만약 징계한다면은 그는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거하고 다름은 없다. 제가 김재석 의원한테도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해서 징계 좀 해달라 그래라. 다음 스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국민의힘 윤리위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징계를 해왔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스타가 될 정도로.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이 포럼 단체 텔레그램 방에 가입 인사를 하자마자 장동혁 대표가 나건 걸 두고도 논란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가입 인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밑에 장동혁 대표가 나갔습니다라는 표시가,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마음이 안 좋거나 마음이 좀 좁거나. 국민의힘 보수 진영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기 들어와 있다고 그냥 당대표가 그 내용 보고 그냥 바로 나가는 그 모습은 옹졸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제 박정원 의원은 징계를 받고 싶으면 줄을 서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천하람 의원은 국민의힘 징계를 받으면 스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장 대표가 자기가 건강도 나빠지고 또 심적으로도 퇴진론이 자꾸 들어서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잖아요. 입원해서 나오시면서 아마 작심하고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 목표가 달성하려면 징계가 이루어지고 징계가 기강을 바로 잡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 당내의 구성원들이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저 징계가 효력을 목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징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당대표한테 반발하거나 이런 거 못하게 될 때 아무도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야 너는 왜 이름 안 들어갔냐? 그리고 나도 징계해달라고 하니 저 징계가 장 대표가 생각하는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되겠냐? 오히려 아마 장 대표가 당내에서 계속적으로 고립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당내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 비춰지면은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마음을 잃게 되는 그런 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을 지금 힘으로 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힘으로 하는 리더십은 그 소용이 없어요. 설득해야 되죠. 설득하고 또 우선 당대표부터 왜 나한테 대한 사토론이 이렇게 제기되는가에 대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고치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저는 장 대표의 정치를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상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이 사실은 오만하고 무도한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실망 매물, 거기에다가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니까 야 이제는 좀 보수 진영에 희망이 있다 이런 기대가 섞여서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기회를 정말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가려면은 지금과 같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서 장 대표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자기를 확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러나든지 자기 자신을 확 바꾸든지 장동혁 대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있으면은 이미 국민의힘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데 저거는 장동혁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그 현재 정치 지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이란 건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연구단체인데 이게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대표고 박성민 의원을 포함해서 소위 친윤계 인사들이 주류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포럼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2개씩 하게 되는데 수많은 연구단체가 있는데 굳이 장동혁 대표가 있는 연구단체에 그 대표 의원이 윤재욱 의원이 장동혁 대표 입장을 고려했으면 한동훈 대표한테 우리 포럼은 좀 그렇다라고 만류했을 수도 있는데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건 이미 당내 주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입장보다는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아니었냐. 그리고 만약에 저 상황이 적절하지 않았으면 저 30명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한동훈 의원을 받아들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장동혁 대표 입장도 고려해줘야지. 근데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가입이 됐다라는 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순간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내 주류 의원들까지도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이제 압박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보통 게 마음에 안 드는 단톡방이 있어도 이 나간다는 메시지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림 꺼놓고 참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싫었으면 나갔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속 좁은 게 드러나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가 한동훈을 싫어한다는 걸 더욱더 드러내고 싶었던 건지 속마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 두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비대위원장 때 0.5선인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 때 러닝메이트가 돼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장동혁 최고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같은 사이들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물론 노선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의 차이도 있지만은 저는 장동혁 대표 주변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노골적으로들 그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보수 유튜버들, 장동혁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장동혁은 선거 지더라도 안 물러난다. 그리고 당내에 한 20% 되는 당원들 딱 지고 있으면 대표 계속할 수 있고 다음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민심을 얻어야 대권으로 갈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정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당원들이 이번에 북갑 가서 한동훈 떨어뜨리는 거 한동훈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무소속 후보하고 경쟁하다시피 했는데 국민들이 그를 선택해 버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 중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지금 복당 절차만 안 밟았지 한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 부분들도 당내 전체 의원들의 컨센서스하고 다른 행동인데 저는 저걸 하는 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정말 싫고 적대적이고 같은 그 단톡방 내에서도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 한동훈 오는 데서는 무조건 나는 탈퇴하고 저하고는 같이 안 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지지 세력들을 계속 끌고 가는 목적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이 윤석열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한동훈을 제명할 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던 고성국 씨나 보수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한동훈 제명을 제물로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에 대한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강성 지지층들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계속 각을 세우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들을 계속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장 대표가 진짜 큰 꿈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큰 꿈을 이루지는 못할 거예요. 민심을 얻어야죠, 더 많은. 그래서 좀 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정치를 크게 보는 마음이 좀 장 대표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대부분이 이제 한동훈 의원을 식구로 받아들였지만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동훈 의원과 더 각을 세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톡방도 나갔지만 단톡방도 나갔지만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았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데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장 오는 날마다 장동혁 대표가 오질 않았거든요. 네.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결국은 지금은 저는 의도적으로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리 배치가 무소속은 왼쪽 끝에 있고 국민의힘은 또 지도부는 오른쪽 맨 뒤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오더라도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의도적으로 안 오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벌써 한 달이나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신경 쓰는 모습이 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아니 아직 그래도 힘을 갖고 있는 거는 장동혁 대표인데 이미 그렇게 거리를 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우리 당 의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져버린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당원이 20%라는 게 현재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20%가 15%, 10% 줄어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이 이기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장동혁 대표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혹시 이제 본인의 미래가 궁금하면 저희 당을 보시면 당내 갈등이 심할수록 지지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본인이 더 열심히 각을 세울수록 우리 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보시고 활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팁을 드리면 안 되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타산지석으로 네. 삼아라 이렇게 좀 솔직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야 모두 뺏길 수 없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또 논란입니다. 어젯밤 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이 됐고요. 전반기 국회에서도 3개월 정도 법사위를 책임졌던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씁쓸한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먼저 보고 오시죠. 앉아주세요. 박준태 의원, 박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 퇴장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셔요. 나가세요. 나가서 떼들어요. 현지실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치기 서영교 의원님. 셧더 마우스. 질의 시간.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 나 무서운 거 이제 알았어? 야당 의원들과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중립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까? 야당이 그런 걱정하던가요? 아니면 그나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라 마음을 놓던가요? 저는 합리적으로 진행합니다. 합리적으로 진행합니다. 네, 과거 법사위 자리가 참 아이들과 함께 보기 민망한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사실상의 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할 말이 많으시죠? 아니 국민 일각에서는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저 세 사람을 역기삼남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분들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겨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대통령 회동에서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 그랬잖아요. 우선은 이제 당내 갈등이 있으니까 당내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과 그 여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데 진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정신 속에 있는 것이 화해와 협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정말 정적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하고 박정희 기념관을 만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여야 협치를 위해서 나온 것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은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협치의 산물로 와서 쭉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게 깨진 게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21대 국회 들어와서 깨지면서 지금 국회가 지금 어떤 모양이 돼 가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저는 저게 민주당과 여당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사코 이번에도 진짜 법사위원장 다른 상임위는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법사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가는 이유가 실제로 정말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추미애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만들었습니까? 뭐 법 왜곡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있는 죄, 재판을 중단시키는 있는 죄를 말끔하게 청소하고 지우기 위한 공소치와 특검법, 저거를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법사위원장 자리에 몽을 메고 또 서영교 의원을 앉히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아무리 정치인은 사류다라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없게,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여당에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민주당이 좀 야당을 이렇게 좀 품고 아우르는 정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셨어요. 근데 서영교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마음 놓고 법사위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영교 의원님이 세죠. 솔직히. 그러니까 여야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싸움이 붙었을 땐 아주 강성이긴 한데 그런 갈등 상황이 아니면 서영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의사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발언도 하십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기억하는 것들은 이렇게 싸울 때인데 싸울 때는 센 건 맞아요. 네. 누구보다 소위 말하는 전투력이 강하고 그래서 당원들이 또 열성적인 당원들이 좋아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의정 활동 자체 예전에 행안위원장을 할 때는 이런 갈등 상황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자리가 만드는 건데 그런데 아까 보시면 계속 나경원 의원 조용하세요, 나경원 의원 나가세요 이러잖아요. 끝까지 간사 선임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도 실제로 중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초재선 의원이 하는 건데 실제로 나경원 의원님이 와서 그건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무리하게 간사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본인의 뭐 재판 진행이라든지 또 피감 기관인 법원에 지금 법원장으로 남편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이해 충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갈등을 저희는 유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이 법사위가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에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협치를 통해서 어느 당이 위원장을 갖더라도 합의 처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여야 간의 갈등이 너무 치열해져서 사실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냥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국회 전체가 식물국회가 되고 여야가 그냥 서로 그냥 누구나 봐도 좋을 정도의 큰 의미 없는 법안들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30일 정도 17번에 걸쳐서 여야 원내대표 수석 간에 회담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뭐 18개 상임위 우리가 다 좋은 걸 다 가지려고 독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단 국회가 돌아가는 게 목적이어서 11개. 저희는 오히려 밤새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왜 양보를 했냐. 경제 관련 상임위, 왜 알짜 상임위를 양보했냐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의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7개 상임위를 남겨두고 상임위원장 임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천하람 의원이 국민의힘은 징계를 받아야 스타가 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해야 스타가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네, 국민을 위한 스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보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행사를 마친 뒤에 직접 헬기를 타고 호남 지역 시찰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대통령은 우선 전남 무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광주 미래 차 산단 후보지, 또 서남권 해상 풍력 설치의 핵심 거점인 목포 신항만 등을 시찰했습니다. 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호남이 선정된 데 대해서 기업에 강요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그런데 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해서 동의하셨죠? 이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헬기를 직접 타고 호남 시찰에 나섰습니다. 기업에 억압한 적 없다라고 어제 이제 직접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그런 적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저거 수사기관에 가면 저게 억압이 되고 외압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회유했다, 유도했다, 행정지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가는 게 이제 균형 발전도 있지만은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국가 경쟁력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 확보라고 하면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입주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용수의 문제라든지 전기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라든지 소부장들 같은 연관 산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곳에 가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을 하는 과정이 지방 도시들에게 모두 있는 열린 기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수도권에 이제는 다 찼다. 다 차지도 않았지만 아직 이제 첫 삽 뜨는 거거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적지는 호남이다. 왜 그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호남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 대목에서 지금 많은 지방들이 저기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호남, 광주 호남 옆에 있는 전라북도 신임 도지사조차도 저거는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러면은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란 것도 하나는 국가 경쟁력이고 하나는 국민 통합인데, 호남에서는 좋아하겠죠. 박수를 치고. 아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때도 아마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전당대회용으로 저걸 쓰는 대통령, 그런 나쁜 대통령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거예요.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과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인 미래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내가 협박이나 압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유도하고 유인했다. 라는 건 당신이 개입해서 했다는 걸 실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지만은 세월이 바뀌었을 때 저분이 만약에 기업에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게 됐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요. 저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구 지역 의원으로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주 지역 의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헬기를 현직 대통령이 타는 건 좀 이례적이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헬기를 청와대에 있을 때도 타게 되죠. 대통령이 이동할 때 장거리는 수원공항으로 가서 전용기를 타고요. 단거리 이동할 때는 헬기를 많이 타십니다. 네, 그래서 뭐 헬기가 3대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예.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렇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아무래도 실제로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서 수력이 충분히 존재한다. 전력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된 곳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각 지자체장들이 각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유치하겠다, 공장을. 그리고 SK하고 삼성도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장이 어떤 혜택을 줘야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입지라든지 아까 전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 행정에서 유인을 하게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으려고 협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용인 반도체를 위해서 국회에서 전력망을 까는 거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편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수도권 규제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예외적으로 평택과 용인, 삼성과 SK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편의를 꼭 수도권에만 둬야 되느냐. 국가 균형 차원에서 호남의 발전이 대구나 영남에 비해서 훨씬 뒤처져 있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인구가 거의 동일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산업 육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나가서는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천안을 가시고 모레 같은 경우 내일은 아산을 가시고 모레는 다시 영남을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게 국가의 이름이고 저는 기업들이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유인한다라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기업은 오히려 무한한 것 같거든요. 현재 사회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다. 만약에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고발하시면 되죠.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 대통령의 직접 헬기 시찰 장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교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장마권에 들었지만 정체 전선은 오후부터 다시 약화한 채 남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내륙은 다시 덥고 습한 날씨가 기승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주말 이후에나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장마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올여름 장마가 늦게 시작했는데 결국 중부지방도 오늘부터 장마권에 들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충청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어제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오늘은 중부지방까지 본격적인 장마권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제주도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도 1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정체전선에 동반한 비구름이 다시 약화한 채 남하하면서 남부와 제주도의 비도 잦아들거나 약해진 상태입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해상의 풍랑특보도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만 일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장맛비가 더 내리긴 하겠지만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은 비의 양이 5에서 4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적은 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시작과 함께 수도권의 폭염특보도 해제됐는데 더위도 주춤하는 건가요? 네,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더위가 완전히 누그러드는 건 아닙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는 습도 높은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날씨가 반복되겠는데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는 사이 내륙 곳곳에서는 찜통더위와 강한 호우가 동시에 발생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도권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다음 주 초반에나 받을 것으로 보여서 그 전까지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낮더위와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현재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당분간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남부 내륙에서도 더위와 강한 소나기가 반복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은 주 후반부터 다시 북상해서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방까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유동적이지만 주말을 지나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수도권에도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장중 8,600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해서 2% 내린 8,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도 1,550원을 넘기며 또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 오늘 하락 마감했다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2.04% 내린 8,30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1.36% 오른 8,591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8,600을 넘기기도 했지만 하락 전환했습니다. 어제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발표된 6월 수출 지표 호조에도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등의 요인으로 하락 전환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1조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매도세로 돌아서서 710억 원 매도했고 외국인도 1조 7천억 원 매도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원인은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어제 유예 조치가 종료된 리밸런싱을 오늘부터 재개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매도 폭탄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만큼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84% 내린 31만 4,500원에 SK하이닉스는 3.4% 내린 256만 원에 거래되는 등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등락 종목을 봤을 때 상승은 700여 개, 하락은 190여 개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되고 순환매가 확산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0.86% 오른 924로 출발해 1.44% 오른 9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50원 선을 넘었다고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5.5원 오른 1,554.9원에 거래됐습니다.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그제 1,545.2원, 어제는 1,549.4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6일 이후 가장 높은 주간 거래 종가 기록을 연달아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높아지면서 다시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중에도 환율은 1,549.8원으로 출발해 1,559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속하고 있는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에서 대화 재개 불씨를 되살리고 원유 공급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하며 마감했었는데요. 현재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소폭 상승한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소폭 올라서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1.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배제고 야구팀의 지역 비하 응원 논란과 관련해서 스포츠 공정위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대한야구스포츠협회 스포츠 공정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에 대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출전 정지는 당장 내일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배제고가 출전한 2회 전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징계는 스포츠 공정위원들이 지금 있는 증거로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출전 정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을 내린 근거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거 조항이 잠깐만 근거 조항은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에 의한 징계 기준이 제31조 3항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는데 결국 단체에 적용하는 경기 조항은 경기 방해,
적용을 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의 근거가 되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웨어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준성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회 이제 스포츠 공정위 논의 징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배제고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출전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6개월로 결론이 내려졌고요. 내일 있을 이 청룡기 2회전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수에 대한 징계, 감독에 대한 징계는 다시 조사를 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고요. 경기 방해 조항 등을 적용해서 출전 정지를 결론 내렸다고 이어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배제고에서 앞서 청룡기 응원 과정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쳐서 지역 비하 논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징계 결과는 출전 정지 6개월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번 달부터 국내 보유 주식 리밸런싱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이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74조 원 규모를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일단 수치부터 틀렸다며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월 기금 운용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을 재조정하도록 만들었다며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방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민선 9기에 달라진 행정체제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 재가동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세 민원 창구에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방세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해 창구를 찾은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방정부 민원 창구나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텍스나 정부24 등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운영을 멈춰 민원인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안 되실 거라고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당일에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를 받아들이고 처리는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번 사고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등 민선 9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다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한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3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장애 사고 발생 전 시스템 통합 작업을 앞두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중단된 업무 가운데 지방세 납부는 다행히 먼저 복구되긴 했지만 나머지는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고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운동부를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윤리교육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영혜원 기자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응원전을 벌였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전원과 학부모들, 교장, 교감 등 교직원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은 선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며 사양했습니다.
배제고 앞에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고 총동창회에서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광주에서는 5.18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제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스타벅스 구호를 선창했고 다른 한 명은 탱크데이를 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코치진 4명은 불펜과 경기장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말리는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제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는 학교에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응원 문화를 점검하고 교육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가 배제고와의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은 오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최근 불거진 배제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봤고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제고 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이 맡아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던 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청이 수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홍 감독 등의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월드컵 참사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황덕연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나머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네, 입국 모습부터 잠시 보고 오시죠. 응원해준 팬분들께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 남는 점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손흥민 화이팅! 팬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쉬우신 점 없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어제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 사실 뭐 선수들이 입국할 때 뭐 당연히 표정은 좋을 수가 없겠고요. 이번 대표팀이 사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더 저조한 성적을 냈다라는데 아마 손흥민 선수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역대 그 어떤 선수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큰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홍명보 감독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걸 넘어서 손흥민 선수는 또 SNS에 본인의 신경을 또 게재를 할 정도로 대표팀에 대한 그런 열망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아쉬움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간절했고 그만큼 이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죄송한 마음을 잘 전달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홍 감독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붉은 악마 축구대표팀 서포터즈죠. 지금 아예 홍 감독이 사퇴에 그치지 말고 아예 이 축구계를 떠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찌 보면 좀 정당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예. 이번 대표팀에게 팬들이 가장 분노했었던 포인트는 단순히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부재,
홍명보 전 감독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이 특정 인맥과 권위가 결국 이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라는 데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붉은 악마도 비롯해서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제2, 제3의 홍명보 감독이 좀 나올 수 없게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 대표팀 서포터즈 붉은 악마는 홍명보 전 감독이 감독 사퇴에 그치지 말고 아예 축구계를 떠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발언을 듣고 오시죠. 앞으로는 대한민국 축구에 마음조차 주지 말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하고 2002년 영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홍명보 전 감독이 감독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축구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조차 참을 수 없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은 사실 이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특정 인맥과 권위가 이 시스템을 사유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증명한 게 이번 우리 대표팀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도 선임 절차나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도 결과로서도 결국 이 책임지지 못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폐막한 이후에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새 협회장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 뽑는 과정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축구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좀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정몽규 협회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갈 때도 재선을 이제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인물이 본격화됐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이어져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축구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의 전원 참여는 어렵겠지만 선거인단을 좀 확보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야 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좀 각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그런 고인물을 저는 뽑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층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온 국민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긴 한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 특별감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월드컵의 실패 그리고 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 여기에 뭐 문체부의 그런 특별감사는 단순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서 나온 우리가 이것을 좀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대대적인 개혁에서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의사결정 과정을 저는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밀실행정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이 밀실행정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 그리고 뭐 이사회 회의록, 이 평가 지표 같은 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왜 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감독이 맡았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바라보고 어떤 대회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의 좀 투명함이 확보가 돼야 이후에 우리가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감독 후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신임 감독을 언제쯤 정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반년 정도 아시안컵 남았잖아요. 네. 저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안컵 성적에 좀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전에 아시안컵을 우승을 했었고 아시안컵에 대한 사실 아시아의 맹주라는 타이틀을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쓰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아시안컵 성적을 잘 못 내더라도 설령 임시감독 체제로 그 대회를 치르더라도 저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조금의 장기 프로젝트를 우리 대표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감독을 정말 확립된 프로세스, 확립된 이 시스템 아래서 좀 선임을 해야지 지금도 약간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어영부영 감독을 선임을 했다가는 저는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집착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막상 대회가 다가오면 성적에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해외 지도자가 나올지 또 국내에서 지도자를 찾는 게 나을지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적어도 두세 개의 메이저 대회, 이 메이저 대회라 하면 아시안컵 혹은 이제 월드컵을 지칭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적어도 두세 개 정도의 메이저 대회에서는 저는 외국인 감독 체제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낫다고 보긴 합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이 국내 감독의 전술적인 경쟁력 자체가 좀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저는 따라가고 리드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시는 2025년 당시에 또 전북현대 사령탑으로 부임했었던 거스포획 감독이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4년도에 전북이 강등까지 가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결국 포획 감독은 그 해에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약간 해외 리그에서는 한물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 국내 리그에서는 이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은 국내 지도자보다는 훨씬 더 그런 육성 시스템이나 지도자들이 조금 더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한 이후에 저는 국내 감독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감독 선임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근데 해외 감독을 선임했다가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근무태만 논란도 있었고 성적도 부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경질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위약금을 물게 됐는데 이 부분도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정명구 축구협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시스템 자체도 이게 이 후보가 왜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고려가 됐다기보다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단독으로 선임을 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홍명보 전 감독과 마찬가지로 과정 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뽑은 감독의 말로는 저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 좀 선임이 된 감독은 그래도 과정이 좋다면 결과값은 저는 조금 더 높게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축구협회가 잘 고려해서 다음 감독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 시절 스타였던 선수들이 이제 지도자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홍명보 전 감독도 그런 경우긴 한데, 근데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스타 선수들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를테면 예능이나 방송계에 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그들에게 저희가 지도자를 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이 한국 축구가 지금 뭐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전 선수들이 지도자 커리어를 또 차근차근 밟아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지금 상황과는 다소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들이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성해야 하고 조금 더 지도자로서 키워야 하는 지도자들은 저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지도자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번 축구협회의 대대적인 개선이 들어가면서 저는 총체적으로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좋은 결실을 맺고 우리가 이제는 뭐 이웃나라 일본의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이 자국 감독처럼 우리도 좀 좋은 자국 감독이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보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과정이 좀 잘 구축돼서 좋은 결과들이 앞으로 좀 나오길 저희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황덕연 축구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2024년 2월 7일에 딱 이 자리였거든요. 당시에 클린스만 체제 아래서의 아시안컵 실패를 두고 YTN에 출연해서 협회의 대대적인 개혁 그리고 감독 선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같은 자리에 나와서 지금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출연할 기회가 좀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대표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 그리고 협회 시스템이나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좀 앵커님들이랑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날을 고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연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철 자차로 인천공항에 가신 분들은 주차가 힘들었던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직원들의 주차 특혜로 주차난이 더욱 심해졌던 사실을 앞서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이에 인천공항이 오늘부터 직원 정기 주차권 3만 건을 무효한 뒤 절반 이내로 줄여서 여객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끝없는 빨간색 만차 표시. 7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인천공항 1터미널 장기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없어 다들 주차 타워를 몇 바퀴씩 돌고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일렬로 차를 대기도 합니다. 차가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한 3-4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런데 이러한 주차 지옥이 공항 직원들의 특혜 때문에 심해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근무지는 청사지만 공항터미널 주차권까지 모두 챙겨 정기권을 5개나 발급받는가 하면 휴가를 간 직원이 정기권을 이용해 공항에 차를 대놓은 사례 등이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기존 직원들의 정기권 3만여 건에 대한 전면 무효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만 재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터미널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주차장은 긴급 출동 차량 등 필수 차량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여객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기 주차장은 이렇게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직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또 장기 주차장도 일부 층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사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500면 이상이 여객 전용 면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주차장엔 공사 직원 주차만 허용하고 자회사 직원은 공항에서 거리가 먼 장기 주차장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걸어서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주차장을 배정한다든지 그냥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쯤 단원구에 있는 음식점 테라스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인 40대 남성에게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로 흉기 공격을 막아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A씨의 경로를 추적해 범행 9시간 만에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 방향 검단 양총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가 H빔으로 불리는 철제 구조물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또 떨어진 H빔 하나가 다른 승용차 뒷부분과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밀려난 승용차가 앞에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H빔 낙하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지점 인근 김포 방향 3개 차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다가 사고 3시간 만에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2기 국무총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인 출신답게 출근길 일성으로 민간 분야와 속도를 맞춘 발빠른 정책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령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 한 총리는 AI와 첨단 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수행하겠다며 손에 잡히는 과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기 첫 일정으로는 인공지능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업무 효율화와 AI 대전환,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2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임식을 끝으로 국회로 돌아간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하며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아기, 베네수엘라 강진 폐허 속에서 엿새 동안 갇혀있던 3살 배기 아기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라과이라주의 로스 코랄레스 가든 건물 잔해 더비에서 요르단 구조팀이 3살 배기 클리버 모란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모란은 구조 작업 엿새째 되는 날 발견된 유일한 생존자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라과이아주의 무너진 아파트 건물 잔해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32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연설에서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943명, 부상자 규모는 1,57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라카스 주재 유엔 인도주의 연무 조정국 대변인은 사망자 수치가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인 만큼 희생자 규모가 더 늘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강제 추방된 베네수엘라인 100여 명이 귀국 몇 시간 뒤 연쇄 강진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귀국하려는 자신을 베네수엘라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으로 구금시설에서 석 달을 보낸 뒤 강제 송환된 이주민 146명이 묵던 호텔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 귀국 몇 시간 뒤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덮쳤습니다. 맨몸으로 빠져나온 20여 명이 목숨을 건졌고 100여 명의 생사조차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ueno, igual, en total espera tenemos varios días aquí sin respuesta. Hoy fue que se presentaron dos personas de 3년 넘게 미국에서 일하던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지진 발생 40시간 만에 생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구조로 아들이 2다리를 잃었다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Yo quiero justicia. No quiero justicia porque no es justo. No es justo que mi hijo esté en esa cama entubado. 강진 발생 후 귀국 의사를 밝혀왔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는 파나마에서 귀국 항공편 탑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방해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l régimen quiere bloquear mi regreso a Venezuela y el de miles de compatriotas que queremos ir a ayudar. 니콜라스 마두로 전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마차도는 차기 지도자로 주목을 받아왔고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차도에게 귀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된 가운데 현재는 전남과 영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남해안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 사이 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더위 속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19도, 대구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후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